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일정으로 중동 아프리카 순방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통상안보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추가 협상 등을 고려할 때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로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사안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 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하는 검사들을 징계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 열어서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국회 법사위원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 만나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사위 현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들어봅니다. 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돈 워리 코너에선 고공행진하는 환율 문제 집중 점검해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 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미국이 지난 금요일에 조인트 팩트시트 동시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후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우선 통상 안보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서 보신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동수 대표님부터. 예, 일단 뭐 핵심적인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제 대미 투자잖아요. 이걸 이제 연 200억 달러 이제 상한을 두기로 했고요.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건조를 승인받았고, 또 이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권한도 이제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랑 장비 관세 관련해서도 최애국 대우를 이제 보장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봤던 부분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받은 부분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뭐 한국에서 건조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느냐 뭐 그런 이제 논쟁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긴 하지만은 전 일단 원자력 추진 잠수함 권한을 얻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에이펙 정상회담 당시에 이 의제를 꺼내면서 이 명분으로 제시를 했던 게, 우리가 이제 중국이랑 북한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제 이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계가 있다면서 이제 이걸 꺼낸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친중 뭐 인사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향후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외교 방향이나 이런 걸 또 가늠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뭐 저도 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아무래도 그 핵추진 잠수함인데요. 이게 결국 한국 내에서 건조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네. 대해서 쟁점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관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은 좋은데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비용 면에서도 시간 면에서도. 근데 그런 한계를 좀 극복을 하고 이번에 이제 국내에서 만들고 연료만 미국에서 들여오는 걸로 합의를 해서 좀 이제 팩트시트가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사실 기존 원자력 협정상으로는 해결료를 재처리하는 거를 사용한 후에 재처리하는 게 이제 불가였는데, 이번에 그 부분까지도 승인을 받은 점은 우리의 수간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좀 안보 면에서는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아무래도 관세 관련해서 품목별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비해서 좀 불리한 그런 고지에 오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현금 그 대미 투자가 있다 보니까 그 액수를 이 연도별 상한선을 둔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상한선을 둘 뿐만 아니라 어떤 한국 내 상황이라든지 자금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 자체가 그동안의 어떤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굉장히 디테일한 면에서 협상력이 좀 돋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저는 평가하세요? 이러한 팩트시트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굳이 나섰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뭐 다 좋은 말씀이세요. 관세,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팩트시트를 발표할 거면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그 기자 간담회의 내용들을 보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지지를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들만 합니다. 애매한 문구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것인지 미국과 협상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세밀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껍데기만 존재한 기자 간담회였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어느 나라에서 건조될 것이며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그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실제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펀드를 조성할 것인지 그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직접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원하셨던 건데 그런 것들이 없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지지 확보에 성공했다. 이런 식의 애매한 문구만 있었다면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더 증폭시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은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뭐 비준 동의 얘기를 하는데 조약이 아니니까 비준 동의는 아니고 여하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구윤철 부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만약 비준 동의 받으면 우리만 구속되는 문제 생긴다. 김정관 산업장관은 인터뷰에서 우리 선발 묶는 것과 똑같다. 이게 이제 얘기를 이해를 하기에는 국회 동의 받아 놓으면 우리가 어떤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 우리를 제약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또다시 국회에서 동의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걸 토대로 국회 동의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민주당은 거기에 맞서서 특별법 형태로 하겠다고 합니다. 자, 특별법과 국회 동의 중에 어떤 것이 우리의 손발을 더 묶어놓을지는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법률상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추구하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것이 생기면 다른 일반법을 만들어도 하등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윤철 장관이나 뭐 김정관 장관 이런 분들이 하시는 논리에 맞게끔 하려면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도 특별법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국회 비준 동의 차원으로 가면 우리의 손발을 묶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 여야가 합심해가지고 동의 과정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중에 미국한테도 주장할 만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법이 아니라 비준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국회 차원의 동의 혹은 국회 차원에서 뭐 결의안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뭐 비준 동의 요거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까 어쨌든 국회 동의를 받을 거냐 아니면 특별법으로 처리할 거냐. 좀 궁금한 게 어떤 경우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뜻대로 처리는 될 텐데 민주당이 국회 동의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비준한다는 게 결국에는 좀 손발을 묶는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특히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구윤철 경제부총리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 내용 중에 큰 틀에서는 꽤나 많은 부분이 합의가 됐고 디테일도 많이 정리가 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좀 협상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남아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 국회에서 비준을 하게 되면 그 내용으로 못을 받고 구속력이 생기는데 문제는 미국에서도 그런 걸 하냐 의회에서 미국은 그런 걸 안 하고 우리만 국회에서 이것을 확정지어 버리면 오히려 우리 측에 불리하다 혹은 좀 더 점진적으로 우리 측에 유리하게 협상을 하면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걸 지금 상태로 이제 보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도 뭐 수익 배분을 투자에 대해서 수익 배분을 5대5로 한다라고 그 이제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협상을 좀 더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간 액수라든지 뭐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했고 상한선도 정하고 못을 박았지만 이 수익 배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역할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좀 더 협상을 해서 우리에게 좀 유리한 비율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으로 비준한다라는 게 5대5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몇십 년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 스스로 이제 못을 박아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동수 대표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유리한 것으로 좀 변경 수정할 수 있는데 그걸 제약한다면 반대로 미국이 또 우리 예상을 뒤엎고 막 훨씬 더 강한 요구를 막 수정해서 올 때 국회 탓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논쟁의 핵심은 뭘까 좀 헷갈리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거랑 또 네. 국회 비준이랑 무슨 차이냐 했을 때 저는 핵심은 이제 외교적인 구속력을 갖느냐 아니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입법이기 때문에 물론 외교적인 신뢰를 상대적으로 좀 덜 갖는 측면은 있지만은 그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용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이 조약이나 이런 협상에 대해서 비준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그 이제 원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툭하면 막 뭐 관세도 바꾸고 어떤 거 뭐 투자해라 이런 내용들도 막 바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구윤철 장관도 보기에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변덕을 부리고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거를 지금 비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해버리면은 우리만 이제 손발 묶고 이제 좀 협상하게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러니까 이런 무슨 얘기인 얘기인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는데 예. 우리가 좀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막 이 현 상태를 막 타파하려는 것보다 트럼프가 갑자기 더 어떤 자기네 중간선거 앞두고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하려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무리한 요구를 해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지켜내는 이런 데 있어서는 그 거꾸로 아니냐 이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근데 미국이 일단은 본인들 안에서 이걸 확정짓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확정 지어 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기준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게 더 좋은 카드를 내주는 격이 아닌가. 미국은 저는 거기서 후퇴할 필요는 예, 없죠. 저는 그렇게 후퇴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적으니까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집단 항명, 검찰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이들 중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라는 요구가 뭐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성미 최고위원님, 이거 어떻게 검사장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이 문제, 예를 들어서 자 이게 항소 포기의 경위와 그다음 그걸 법적으로 좀 설명해 달라고 퇴임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입장을 전달한 거거든요. 이게 평검사 강등될 일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 공무원법상으로 집단 행동이 금지된다라는 이제 법이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검사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집단 행동 금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그런 법적인 근거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대장동 일당이 뭐 잘했다 무죄다라는 걸 민주당이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항소 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이 과연 이전의 검사들에게는 있었는가. 오히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남욱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검사들에 의한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폭로가 되기도 했고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고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결국 그 처음에 대장동 일당을 최초로 기소했던 1차 수사팀에게는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은 채로 마치 검찰 전체의 의견이 항소를 하는 것인 것처럼 얘기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1차 수사팀의 문제 제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뭐 의견을 묻고 의견 개진을 하고 이제 따져 묻고 이제 노대행에게 그런 답을 요구하고 사실은 더 나아가선 사퇴 요구까지 이제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검사들이 정말 어떤 의견을 묻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집단적인 반발의 차원이지 않나. 일종의 항명이고 검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께는 비슷한 질문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평검사로 뭐 강등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게 집단 항명으로 규정짓고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도 잘 못하게 하고 어떤 공직에 진출하는 것 또 다른 공직에 진출하는 것도 제한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또 하는 얘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는 즉시 항고 막 그렇게 이런 식으로 목소리 냈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그런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다 뭐 민주당에서 할 수도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죽은 권력에 대한 얼마 안 가서 또 재구속됐습니다. 그 구속 취소 문제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다 저기 평검사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에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 이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그때는 왜 그랬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동급이 돼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이번 검사들을 징계해야 된다고 하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이번 항소 취소에 대해서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다, 항명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저는 명령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명령이 있었으니까 항명이 성립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검사 집단을 몰아세우는 게 과연 이제 민주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반발한 검사장 2명 빼고 모든 검사장들이 다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을 만약에 이제 뭐 보직을 뭐 해임하고 뭐 그냥 평검사로 이제 내치고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그렇다면 결국에 이 검찰 조직 거의 대부분을 적으로 돌리는 건데 당장은 민주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또 이게 나중에 돌고 돌아서 본인들에게 부메랑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은 이번 사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항명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항소 포기 과정에서도 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던 분들이 법무부 내부에도 존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검찰만 가지고 이렇게 들들 볶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견을 우리가 탄압하겠다라고 한다면 법무부 내부에서도 정성호 장관에게 있었던 그런 불만들 다 색출해가지고 그분들도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동수 대표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명령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신중히 판단하라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했다고 한다면 뭐 민주당이나 정성호 장관 입장대로 말하면은 그것은 지시가 아닌데 지시가 없었던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항명이라는 것이 성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한 논리죠. 게다가 지금 더 문제가 이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 생활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돈줄을 끊겠다. 그 사람의 생계 수단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의 야유까지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법치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법치는 모두가 항소를 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 그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민주당이나 정성호 장관이나 법제처장이나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사들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장동 일당과의 개발 비리 이거에 있어서 무관하다. 순진무결하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본인들이 더 나서서 항소를 하고 또 항소 뒤에 유죄가 나오면 또 상고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 사람들을 향한 유죄 판결이 나고 거기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하게 동떨어져 있다 이런 확신을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2심에서도 이것보다 더 심한 형량이 나오거나 더 큰 추징 금액 그 액수가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할까봐 애초에 그러한 그 개연성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의의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제 검사 징계 관련 출근길에 질문을 받고서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국민을 위해 법무부, 검찰이 안정되는 것.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에서 좀 강력한 주문을 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부터 해가지고. 자, 정성호 장관이 어쨌든 자기의 입으로 그거는 압박은 아니었다고 본인은 주장을 했지만 자기의 입으로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2차례 내지 3차례 항소 시한인 날까지도 그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본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약간 정치적인 부담이랄까 이런 거는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본인의 꼭 정치적 부담은 아니더라도 이거를 과연 정성호 법무장관이 세게 밀어붙일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뭐 일단 지금 보면 우선순위가 결국 조직의 안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노만석 대행이 이제 사퇴를 하고 이 사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후임으로 네. 총장 대행을 바로 이제 임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제 새로운
대검 차장과 그러니까 검찰 차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부 수습이 좀 우선이다라고 한다면 그 징계 수위까지 갈지 어떻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동수 대표님. 제가 보니까는 이제 징계 크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해가지고 집단행동 했다는 데 대해서 이제 뭐 형사처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해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전 이 두 개 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인 게 일단 형사처벌 자체는 이건 성립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뭐 그렇게 큰 막 잘못을 한 게 아니잖아요. 뭐 근무지를 이탈한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예. 항의해서. 그리고 이제 보직해임 하는 것도 지금 전국 검사장 대부분을 만약에 이 이유로 보직해임을 한다면은 만약에 나중에 그 소송이 붙었을 때 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국민 여론 자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항소를 취소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검사장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네. 뭐 법적인 거는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제 정치적으로나 여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당에는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신조 부대변인께는 국민의힘은 지난주에는 대검 법무부 방문했는데 오늘 오전에 용산을 찾았습니다. 항소 포기 규탄 대회 열었는데 그러면서 피의자들의 배경 뒷배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대통령실이 관여됐다 이런 거는 드러난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이런 게 없었다 이런 뜻입니까? 이런 항소 포기라는 행위 자체가 있을 수 없었다 이게 국민의힘 생각입니까? 그렇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네. 드러난 건 그거예요.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왜 그러한 판단을 내렸을까? 본인 혼자 그런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뭐 대검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실 이렇게 다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다 보고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대검 그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 최대한 꼬리를 끊어보려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전화를 했거나 지시를 내린 건 아니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네.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의견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런 해명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국정조사 더 나아가서 특검까지 가서 이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될 문제라고 좀 봅니다. 네. 자, 교통정보 듣기 전에 이 부분을 차례로 한번 여쭤볼게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 풀어달라. 이게 이제 4년 전에 300억 주고 샀는데 지금 시세가 한 500억 된다고 합니다. 200억 4년 만에 올랐는데 와, 이 돈이 어디서 왔을까? 대장동에서 온 거 아닌가? 뭐 사람들 의심하고 있는데 뭐 확인된 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대장동 업자들이 나서는 건 이재명 대통령 믿고 그러는 거다. 뒷배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뭐 이런 부분인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자, 이거를 큰 틀로 봤을 때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이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관된 게 아니었으면 이건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가 없다. 그리고 법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한 축이 있고.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물론 검찰이 처음에 이제 추산한 7,800억이 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몇 천억이 됐건 몇 백억이 됐건 범죄 수익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대장동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는 거를 지레 포기하고 왔냐 이 두 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우리가 계속 하니까 야당이 그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젊은 세대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대장동 내가 주민이라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뭐 결국 대장동 피해자들의 배경이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하지만 대통령실도 명확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관여한 적도 없고 네. 관여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도 항소 포기를 결정하고 난 뒤에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셨는데 용산까지 찾아가서 대통령을 향한 어떤 항의성 얘기를 하는 이 국민의힘의 집단적인 행동은 정치 공세에 불과해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뭐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 뭐 명명백백하게 따져서 사실은 다 몰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 배임이라는 게 누군가한테 손해를 끼쳤다라는 혐의이기 네네. 때문에 이 피해를 봤다라고 볼 수 있는 성남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성남 도계공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리고 성남시장도 뭐 추가적으로 다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성남시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뭐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뭐 검사들이 항소 포기를 해서 아무것도 지금 뭐 피해액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손해배상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뭐 하남 개발 사업 등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비슷한 시기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됐던 그런 개발 사업과 비교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금 이미 2천억 정도는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민사를 통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이 손해액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동수 대표님,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장동 일당들이 동결재산 해제 요구하는 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자, 이 나라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뭐 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히려, 그러고 만약에 동결 해제를 안 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 그 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아야 되냐 이런 네. 비난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남욱 변호사가 이제 본인 재산 묶여 있는 거 풀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이 전국에 이렇게 온 국민의 지금 이목이 집중돼 있는 시기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지금 이제 이 법원 결정 난 거 이상으로는 뭐 뜯길 게 없다. 영원이었잖아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여기서 난 잃을 게 없다라고 이제 확신이 서니까는 지금 이게 뻔뻔하게 그렇게 좀 자기 재산 풀어달라고 요구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전 그 태도를 보면서 지금 민사를 할 수 있네 없네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남욱. 여하튼 뭐 검찰이 이렇게 뭐 추징했을 때 제일 많은 게 김만배고, 남욱도 한 검찰이 추산한 액수는 한 뭐 1,000억인가요? 1,010억입니다. 예, 1,000억 정도 되고. 근데 어쨌든 1심에서는 영원이에요. 그렇다면 남욱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건데, 뭐 민사소송에서 얼마나 거기 쉽게 말해서 선전할지 몰라도, 근데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김만배까지 이런 식으로 참전을 하면 이게 사람들 입장에선 심정적으로 이게 왜 우리 법 중에 그 민심법 있잖아요. 그 국민감정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추징금이 0원이었습니다. 0원이고 하니까 바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한 건데, 저는 이게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국가의 역할을 망각한 겁니다. 1심 재판부 판결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통해서 이 범죄자들이 그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환수해라 이렇게 나온 건데, 그것을 더 따져볼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그들에게 사실상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끔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도적들한테 지금 칼을 쥐어준 격이나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면 남욱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왜 지금 바로 1심 판결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온 항소 포기 직후에 이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했겠느냐. 저는 이것이 오랜 기간 생각해온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3주 만에 청담동 빌딩 등 본인 자산 1,000억 원대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번에도 이 500억 그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한 다음에 이걸 안 해주면 배상을 걸겠다.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이미 본인들이 1심에서 어느 정도 약한 형벌이 나오면 검찰이 항소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4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 이 대선 구도는 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차기 유력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모든 분들이 다 예상을 했어요. 결국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다 캐치한 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일당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본인의 그 재산이 추징되어 있는 것을 다 해제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1심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약한 형벌이 나오면 검찰,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항소 포기 직후에 이러한 국가배상까지 하겠다 이런 엄포를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요 며칠, 요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네. 과거부터 대장동 일당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좀 해봅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화성휴게소 부근에서 밀립니다.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또 광명역에서 금천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좀 더 지나 청계요금소 일대 정체가 심한데요. 부근에서 산불이 나서 처리 작업으로 하위 차로 막혀 있고 또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까지 났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교에서 구리 방향, 송파에서 서하남까지 정체인데 작업 여파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또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가 심해졌는데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 멈춰 있어서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성수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많이 밀리기 시작했고요. 반대 일산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봅니다. 오세훈 시장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라 할까요? 먼저 가장 비근한 서울시 한강버스 가봅니다. 첫 운항 이후에 재정비하고 최근 다시 운항 시작했는데 재개 2주 만에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있었고 이번에는 배가 항로 벗어나서 얕은 곳 지나다가 강바닥에 걸렸습니다. 이른바 멈춤 사고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긴급 출동해가지고 사람들 구조해내고 밤에. 자, 먼저 신주호 부대변인님부터. 한강버스 잦은 고장 사고. 오세훈 시장은 이거 뭐 지금 좀 문제 있지만 뭐 이게 조금 6개월이면 그 어떤 그 뭐 잘 이렇게 정착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어쨌든 지금 상황 그거하고는 반대예요.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네. 정치적인 사안은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해보고. 네, 사고가 이제 어제 난 거잖아요. 어제 난 건데 이 사고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서 이것을 좀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 타보신 분들은 좀 만족감이 높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막 진짜 인명피해가 난 것이 아니고 네. 그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 그런 것들을 피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안전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네, 이제 이동우 대표님. 오세훈 시장도 어떻게 보면 운이 없었다고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은 게요. 이제 한강버스가 뭐 기술적인 문제로 뭐 엔진 시동이 꺼진다든지 이런 고장이 아니라 이제 이 서울의 이제 송파구 잠실선 착장 인근에서 이제 수심 얕은 곳 지나다 바닥에 걸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뚝섬부터 잠실까지 그 구간이 수심이 좀 얕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내 부표에 뭐 안내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시등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켜놓고는 이제 밤에 운행을 하는데 또 이제 이 운전하신 선장님께서 또 이제 익숙하지 않았던 데다가 또 마침 그 표시등이 고장이 난 상태여가지고 가면 안 되는 길로 이제 경로를 이탈해서 빠졌다가 이제 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바닥에 뭔가 걸린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신고 접수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요즘이 또 갈수기이다 보니까는 또 이제 한강 수심이 낮아져서 이런 사고들이 좀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박성민 최고위원님.
민주당이 어쨌든 오세훈 시장에 대해 견제에 나선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저기 야당에서는 오세훈 때리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짓던데 가장 최근에 이제 저기 김민석 총리까지 현장에 갔던 종묘 앞 세운상가 개발 문제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건 또 사고가 나니까 당연히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이 부분을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또 뭐 감사의 정원이라는 거를 광화문에 저기 그 추진한다는데 여기서 법적 절차적 문제를 확인했다. 이 얘기도 이제 김민석 총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정말 지방선거 전초전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뭐 사실 이제 서울시에 대한 그 문제 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사실 꼭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장기로 서울시장을 하고 계신 거고 뭐 손대는 것마다 잘 하는 거냐 이런 이제 지적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실제로 이번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한 번만 이제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이제 사고가 났던 그 뚝섬에서 잠실 가는 길에 이제 사고가 나서 멈춰서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잠실 그날 같은 날에 7시간 전에 이 잠실에서 뚝섬 갈 때 이물질에 부딪혀가지고 몇 분간 또 이제 멈춰 있고 그 이전에는 또 뭐 잠수부가 들어가서 이물질 제거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뭐 실제로 한강버스 운항하겠다라고 했지만 한 달 동안 이제 승객들 못 태우고 계속 이제 점검하고 계속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까지 있었어요. 뭐 애초에 처음에 출퇴근의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하냐라는 비판도 받았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오세훈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실패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방선거가 아니라도 평시에도 지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급하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나잖아요. 실제로 뭐 지난번에는 토어제를 갑자기 풀었다가 다시 뭐 재지정했다가 이런 그 정책을 부동산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를 했다가 다시 이제 복원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마음이 급한 게 과연 민주당일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제일 지금 마음이 급하다고 봅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아까 감사의 뭐 정원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민주당은 이게 김민석 총리죠. 김민석 총리가 이게 법적 제도적 어떤 문제가 확인됐다 그랬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확인됐다가 아니라 확인하겠다. 확인하겠다였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정원이 뭐냐면요. 이제 광화문 광장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우리나라 그 6.25 때 도와준 참전국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들을 상징하는 조형물, 석조 조형물을 좀 설치하겠다. 그분들에게 감사하겠다. 네, 감사한 의미로 하겠다 이건데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오늘 시민단체랑 간담회를 갖고 이제 여기 둘러보면서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근데 시민단체도 그렇고 이 김민석 총리도 이제 주장을 한 게 이 광화문 광장이라는 곳은 서울시만의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간인데 어디 외국 군대를 이 상징하는 기리는 이런 조형물을 여기다 설치를 하느냐. 차라리 뭐 이건 이제 다른 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차라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뭐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제 논쟁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법적 절차적 문제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마 일단 그냥 던져놓은 건데 뭐 확인하지 않고 서울시가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이건 종합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강버스 멈춤 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운 사구역 개발 문제 종묘를 가리냐 안 가리냐 이게 무슨 500m 떨어졌냐 어떠냐 일조권이 어떠냐 이런 문제도 그랬고 감사의 정원 문제도 그렇고 한강버스 문제도 그렇고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 도구로 삼지 말라.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가 일종의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 총리로서 국정 전반을 관할할 수 있는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사사건건 오세훈 관련된 만한 거를 총리가 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다니지. 오세훈 시장 뭐라 그랬냐면 부동산 현장 점검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오해에서 비꼬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 김민석 총리의 행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토커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세훈 스토커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한강 그 버스 사고 나기 전에 지난주 14일 날 그 안전 점검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민방위복을 입고 갑니다. 민방위복을. 당시엔 사고가 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민방위 그 복장 규정에 의하면 재난 현장이나 민방위 훈련이 있을 적에나 입는 건데 마치 그 한강 버스 때문에 재난이 난 것처럼 사고가 난 것처럼 분위기를 호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종묘 관련해서도 지금 종묘의 그 주무부처가 어딥니까? 문체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체부 장관이 현장에 가서 시찰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가지고 서울시와 협력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총리가 나서서 굳이 그걸 갈 사안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지금. 결국에 김민석 총리가 내년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오세훈 시장에 맞서서 유력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총리라는 직함을 갖고 있으니까 그 타이틀을 이용해가지고 서울시정에 개입하는 뉘앙스를 보여서 마치 오세훈의 대항마인 것처럼 벌써부터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거 개입 이런 게 아니라 김민석 총리가 그냥 선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좀 가야 될 데가 어딥니까? 울산의 붕괴 현장 사고 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방위복을 입고 갔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 간 사진도 찍힌 게 있나? 저는 아직 찾아본 건 없는데 그런 데를 가시지 않고 지금 한강버스, 종묘 이런 거를 논하고 있을 때입니까? 진짜 김민석 총리나 정부가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이번에 11호 부동산 규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지 그 부분을 먼저 따져봐야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오세훈 시장한테 딴지 걸고 시비 걸어가지고 서울 시민의 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자,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은 충분히 꼭 지방선거가 아니라도 어떤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 내각을 통할하는 거는 총리가 맞습니다. 네. 내각을 통할하고 그 내각에 일정한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한강버스가 문제가 된다. 총리가 나가기 전에 행안부 장관이 가든지 종묘 관련해서 총리가 가기 전에 문체부 장관이 가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지휘 단계를 다 건너뛰고 본인이 나서느냐. 이 물음을 국민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묘 문제에 박성민 최고위원님. 대해서는 이제 문체부 장관도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뭐 김민석 총리 이전에 민주당에 이제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들이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총리가 움직이는 게 과하다라는 시각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총리께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아무래도 이제 대립각이 세워지는 일이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총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 행정부에서 총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대립각을 세워서 상대의 발언과 이 사람의 발언을 이제 대치시켜서 언론 보도가 되고 이런 일은 많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부각이 되는 거지. 뭐 지금 김민석 총리가 모든 걸 다 내팽겨치고 오세훈 시장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총리가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짧게 한번 박성민 최고위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시장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 우리가 이름 쫙 지금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뛰고 계신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여튼 오세훈 시장 관련된 그런 일에 대해서 아니나 다를까 이 사안에 대해서도 왔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 예를 들어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의 후보들이 열심히 뛰어서 나중에 이제 지지율 비교를 해보고 김민석 총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긴급 투입될 수 있다. 뭐 이거는 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글쎄요, 뭐 당에서 어떻게 지금 그 공천을 진행을 할지는 뭐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치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분이 뭐 김민석 총리뿐만 아니라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에서 일 잘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 많이 알려진 분들이 후보군이 될 수 있다는 건 정치권의 일종의 이제 상식인 것 같고 디폴트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보면 이제 당 내에서 그런 얘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꾸만 어떻게 보면 밖에서 이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한다라는 특히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서 자꾸만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뭐 당내에서 열심히 좀 준비를 하겠다 혹은 출마 선언을 했다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것으로 잠재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행보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겨냥해서 민주당이 모레와 글비 당원당규 개정안은 전당원 투표합니다. 정청래 대표 당원 주권 시대 1인 1표 시대 거듭 강조해 왔는데 또 박성민 최고위원. 네. 이거 짤막하게. 짧게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되면 뭐가 바꿔지며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당원들을 이제 중심에 놓겠다라고 예, 예. 얘기를 하잖아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 뭐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할 때 원래 대의원이랑 권리당원 투표 그 반영 비율이 그러니까 한 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결국 이 한 표가 가지고 있는 힘이 동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1 정도로 이제 뭐 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개정했던 것처럼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1인 1표제 그러니까 한 표가 똑같은 한 표의 힘을 갖도록 개정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상 필벌은 조직 운용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동수 대표님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뭐라고 죄송한데 예. 신상 필벌. 자, 신상 필벌은 조직 운영 기본 중에 네네. 기본이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해석하는 건 최근에 이제 공무원들,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좀 이렇게 판별해서 네. 뭐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하고 인사에 반영해야 된다. 이 부분으로 맞습니다. 네. 해석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거기에 힘 실어주는 그 행보 발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예. 그냥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게 뭐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이제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 이분들 한번 휴대폰 한번 뒤져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아무래도 비판 여론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이 힘 실어주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좀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님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공직자들을 공직자가 직접 조사해서 이것들을 인사에도 반영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고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북한식의 생활총화가 연상됐습니다.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가지고 제보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보해서 뭐 그걸 토대로 하든지 아니든지 공무원들의 휴대폰까지 들여다보겠다.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김민석 총리가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보나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들을 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신상 혹은 필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엄이 우리 다 기억하듯이 12월 3일 오후 10시 반경에 선포되고 이튿날 새벽 1시경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가 됐습니다. 불과 3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 그것도 심야에 어떠한 공무원들이 그 계엄에 가담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권을 향해서 일고 있는 여러 논란과 의혹들을 네. 잠재우려고 또다시 제2의 적폐청산 이런 분위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엄에 적극 가담한 사람을 필벌해야 된다? 그러면 송미령 장관부터 경질을 해야죠. 송미령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참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국무회의 참석에 빨리 오라는 연락도 받았고 그리고 그 국무회의라는 것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다음에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엄령 선포에 가장 크게 연루되어 있는 고위공직자는 송미령 장관입니다. 그분을 경질하지 않는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죠.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렇게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갑자기 계엄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들도 국무회의에 와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제 봤는데 과연 정말 99.99%의 그게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한 10달치를 계엄 전과 계엄 선포 후 이거를 조사한다? 이게 과연 상관없다고 보세요? 적절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뭐 전부를 다 털어서 보겠다라는 거라기보다는 뭐 제보도 받는다라고 하고 아니면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명확한 정황이 보이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겠다라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추가 질문 드리면 그래서 제보를 받으면 조용히 조사를 해서 그 판단하기에 이건 좀 심각하다 하면은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 이거를 막 49개 기관에 거의 한 500명을 동원해서 무슨 센터 차리듯이 해가지고 하는 게 공무원 사회에 마이너스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내란을 조금이라도 도왔거나 가담했거나 혹은 어떤 부당한 명령임에도 사실 계엄군들 중에도 저항하면서 이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헌법 정신을 수호하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명령의 정도에 따랐던 거나 아니면 가담했던 정도나 혹은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던 인물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행위가 이제
적발이 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라든지 처벌의 수위가 좀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뭐 동일한 정도로 모두가 똑같이 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승진시키고 이런 게 오히려 더 문제지 않겠습니까? 뭐 내란이 있었고 거기에 일부 가담을 했고 혹은 도왔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승승장구하거나 그대로 이제 조직에서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본인의 자리를 지켜간다면 네. 그거야말로 오히려 공직사회의 역량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이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신조 부대변인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국민의힘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같은 당 김혜지 의원을 겨냥해서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장애인 할당이 많다,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뭐 이런 얘기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장동혁 대표도 그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고 박민영 대변인도 오늘 오전인가요? 아마 본인의 SNS에 네. 관련돼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행보였습니다. 자, 부적절한 행보였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한별이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6년 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엄마는 더 나은 환경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별이를 시설에 맡겼는데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두 사람. 아직은 엄마와 살기엔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기에 한별이는 더욱더 마음을 잡고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올해는 전교회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한별이.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별이가 큰 꿈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종일 찬바람이 쌩쌩 불며 초겨울 같은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오늘보다 옷차림을 더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영하권 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3.2도로 시작했는데 내일은 영하 3도,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특히 오늘 밤 9
9시를 기해서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일부 강원도와 충북, 영남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관령이 영하 8도, 대전 영하 7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한 자릿수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내일까지 전북과 광주, 전남 중부 내륙에 1cm 안팎, 제주도 산지에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튀르키예 등 아프리카와 중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앞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사장 강등 조치 촉구 등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 성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재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됩니다. 여야는 재헌절 공휴일 지정에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서울 집값이 한 달 전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10월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이 1.1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0.58% 올랐던 전월의 2배가 넘는 상승률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 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소 포기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집단 반발하는 검사장들을 인사 조치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박균택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회 법사위원 맡고 계시니까 워낙 요 사안들 잘 아실 거예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태에 대해서 박균택 의원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고 사퇴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면 네. 이것은 무죄 사유가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인 겁니다. 그리고 또 무죄이기 때문에 추징을 할 수도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국은 노만석 대행은 장관의 의견에 굴복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신중하게 판단해 주면 좋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따랐던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당한 일을 한 수장이 하급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그 사표를 내고 나간다는 것은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네네. 본인이 좀 책임감이 부족했던지 나가는 바람에 그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현택 의원님 말씀은 정성호 장관은 그냥 말 그대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했고 그 압력이 아니고 그다음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본인이 그 일을 듣고 여러 가지를 법리적으로도 판단해보고 그 사건을 파악해 보니까 아 이거 항소 포기해도 되겠구나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퇴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이제 검사장 출신이시잖아요, 의원님이 검사장이었어도 이거는 항소 포기가 가능한 사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당연히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네네. 그 항소 포기에 그칠 일이 아니고 애초에 되지 않을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검사한테 그 문책을 하는 방안을 연구했어야 맞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항소 포기 정도가 아니고 애초에 기소하고 이런 거조차도 무리한 기소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관련되는 질문인데요. 그 박현택 의원님께서는 정성호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이 외압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정당한 의견 제시였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셨고요. 자, 언론에 알려진 바는 한 3차례 정도 정성호 장관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특히 공소 시한이었던 날이 지난 7일이거든요. 열흘 전에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밤 이제 0시가 되면서 이제 항소는 자연 포기가 된 건데 그날도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도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발언이. 이것도 그냥 압력이 아닌가요? 전달을 한 것은 예. 그러니까 3번에 걸쳐 보고를 받았지만 네. 구체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마지막 날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차관이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에게 전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이 내용이었다는 것이고 네. 또 차관이 전달을 할 때 이건 수사지휘권의 발동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어떤 신중하면 좋겠다는 한마디를 했을 뿐이고 또 내용도 합당한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외압으로 시비를 걸거나 또 지휘권을 발동해도 법에 근거가 있는 정당한 명령인데 네. 법에 있는 지휘권도 발동하지 않고 의견만 제시한 걸 가지고서 외압이거나 뭐 불법적인 뭐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네. 이것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실제로 이제 지휘권을 발동하려면 서면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두고두고 이거는 더 정치적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리한 방법을 택했다. 이런 이제 평가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동의 안 하시는 거네요. 그 서면으로 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과거 검찰 개혁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을 뿐이고 그게 꼭 그래야 되는 구속적인 건 아니에요. 예, 법이나 규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 너무 자주 뭐 하지 말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도 하라 그런 뜻이겠죠. 예, 그러겠죠. 제한적으로 드러내놓고 또 명백할 때 한정적으로 하라, 네네. 제한적으로 하라 이런 의미일 텐데 어쨌든 법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했던 그 상황이 장관이 국회에서 예결위 때문에 자정까지 남아있던 상황에서 잠시 짬을 내서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국회에서 예결위 참석해 있는 장관이 뭐 서면으로 지휘서를 만들어서 보내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보고가 왔을 때 그냥 간단히 얘기한 거에 불과하다. 예. 이게 이제 그리고 정성호 장관의 성품을 알거나 또 이진수 차관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 같으면 그것이 강압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억지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자, 요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기계적 항소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이런 용어는 약간 속어입니다만 면피성 항소 이런 거는 좀 줄여야 된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논의가 쭉 지금까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좀 본격적으로 이게 그 1호 사건이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냐 하냐는 것 또 하나는 물론 이게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범죄 수익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상당히 이제 같다는 지금 의혹은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1심 재판부도 인정한 부분도 있긴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어떤 공적인 뭐라 그럴까요?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포기해야 하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사람들은 좀 의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런 예.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일부 유죄가 나고 일부 무죄가 났던 사안입니다. 네네. 일부 유죄가 났던 사건은 이 문재인 정부 때 1차 기소했던 사건이 유죄가 납니다. 네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윤석열 정권 하에 검사들이 기소했던 것이 무죄가 났습니다. 밖에서 좀 합리적으로 검토하던 사람들이 뻥튀기 기소다, 조작 기소다라고 얘기를 했던 2차 기소가 무죄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2차 기소 내용을 보면은 네. 이 내용들이 너무도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그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어떤 이익과 손해가 날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당시의 고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액수를 산정할 수가 있느냐. 네. 액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데 특경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문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서판교 터널이 나는 정보를 이용해서 계약상에 이익을 얻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서판교가 터널이 생긴다는 것은 성남시 도시 기본 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서 1년 전에 시민들에게 공표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충돌 방지법도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기본적인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1 더하기 1은 5다, 1 더하기 1은 10이다라고 우겼던 2차 기소 검사들이 잘못된 조작된 그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검사들에게 문책을 해야 할 일이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연한 무죄가 났던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 가서 뒤집어질 일도 없고 무죄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 난 사건들은 추징을 할 수가 없어서 이익을 환수를 할 수도 없는 사건인데 네. 이걸 가지고서 마치 일부러 봐줬다든가 거기서 추징 기회를 그것 때문에 놓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제 정치적인 왜곡이라고 정치적인 선전전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벌써부터 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부작용 가장 예견됐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남욱 그 피고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남욱 변호사가 동결돼 있는 자신의 자산을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그쪽 변호사는 만약에 이거 안 해주면 자기는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당해야 되나 국민이 이런 식의 어떤 얘기도 일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무죄를 받은 그 검사들 네. 되지도 않을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은 검사를 탓을 해야 할 부분인 것이지 항소를 아는 걸 가지고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중앙 정부가 됐던 아니면 예금공사가 됐든 네. 부산은행이 됐든 아니면 성남시가 됐든 그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익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동결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당연히 민사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사 통해서도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상당 부분 환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재산이 있으면 환수를 하고 재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인데 네. 어쨌든 민사재판이 됐든 형사재판이 됐든 이 부분은 어떤 판결만 나면 네. 당연히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사 부분은 오히려 그 무죄가 너무 당연해서 이걸로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민사를 통해서 민사적인 시각에서는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받으면 될 일인 것이지 이 어떤 그 항소 안 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항소를 안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핑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형사 재판에서 이제 유죄가 나오면 나중에 민사에서도 그것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 추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형사 기록을 민사법원이 가져다가 보면서 네네. 그 기록을 토대로 민사적 시각에서 어떤 환수 판결을 해주면 손해배상 그 청구를 인용해주면 될 일인 것입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사 기록에 나와 있는 기초적 사실 이것은 형사적 시각에서는 무죄가 났지만 네. 민사적 시각에서는 또 어떤 그 고의 과실
어느 경우든 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될 수 있어요.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 판결을 통해서 받으면 뭐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네. 자,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소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단 항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자, 검사장들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켜야 한다. 변호사 개업도 어렵게 만들어서 좀 밥 먹고 살기도 힘들게 만들어야 된다. 혹은 뭐 일부 의원들 예를 들어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공직 진출도 좀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면 센 방안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검사장들이 그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한테 항소 취소하게 된 경위와 상세한 법리적 설명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거를 항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은 예. 저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말은 아주 점잖게 했지만 의문 제기였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총장 직무 대행을 비난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이 그 어떤 수사 주의권도 아닌 의견을 제시했던 장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장관의 외압 이것 때문에 굴종에서 이런 결정을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사실은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사실은 조치였다고 검사장들이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아니었다고 근데 한다면 이제 그 부분을 집단 반발로 규정하고 그 부분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 그 말씀을 예. 여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의무는 전화로 물어봤으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그 집단 서명을 해서 연판장 돌리듯이 저걸 항의를 하고 언론에 공표를 하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사실상 그 저 상급자와 네. 정부를 향해서 어떤 그 반기를 든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당연히 공무원 그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네. 집단 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고 이것이 형사처벌 사유도 되고 징계 사유도 되고 또 인사상의 문책 사유도 충분히 되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인사 조치를 해도 정성호 장관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뭐 대변인들도 그렇고 정성호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약간 신중한 대답을 하면서 이게 검찰 조직의 어떤 법무행정과 검찰 조직의 안정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그 뜻이 과연 뭔지 그리고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본인은 그냥 의견 제시라기보다 자기 생각을 그냥 의견 표명만 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렇게 시끄럽게 된 데는 뭐 정치적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면 과연 정성호 장관이 이거를 그냥 세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의원님은? 정성호 장관께서 평소 성품이 조금 합리적이고 네. 또 그렇게 극단적인 예. 좀 느낌이 안 들도록 항상 표현을 조심하는 분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네. 이 사안이 결코 당에서 판단하든 또 어떤 그 민주진영의 국민들이 생각을 하든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인사 조치나 뭐 징계 조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저는 뭐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출근길 그 대답하기 전에 정성호 장관이 제법 세게 말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예. 그래서 뭐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검찰에 대한 보호였거든요. 그때는 징계 무슨 파면 관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말은 부드럽게 하고 평소 때 스탠스는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어떤 쪽이 치우치지 않는 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좀 아주 어떤 강한 조치가 나올 걸로 전망하신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분 역시 어떤 확고한 그 민주 의식을 갖는 분인데 네. 민주진영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또 뭐 어떤 그런 국민들에게 늘 그렇게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것에 대한 책임감이 네. 늘 강했던 분인데 저처럼 민주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검찰에 대해서 이번에는 뭔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그 문제의식, 책임감 이런 것을 당연히 느끼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뭐 엄정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계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갔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규탄하고 국회 차원 국정조사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여야 모두 얘기하고 있어요. 여당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검찰의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반발하는 그 어떤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은 항소포기 경위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국정조사가 열릴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양당에서 합의를 하면, 네. 지도부 간에 합의를 하면 뭐 당연히 그 뜻을 존중해서 뭐 국정조사권이 뭐 발동이 되고 네. 또 이렇게 그 진행이 될 것인데, 국힘에서는 당연히 외압 의혹을 제기할 것이고, 네네. 민주당에서는 그 애초에 기소했던 검사의 조작 행위, 특히 또 뭐 어디 유동규를 상대로 회유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던 것, 또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배를 가른다라고 이런 뭐 장기 밀매업자 같은 이런 표현을 썼던 그 검사들의 이런 그 직권 남용적 행태, 이 모든 것을 더 중시하는 그 국정조사는 펼칠 것입니다만은 뭐 당연히 진행은 될 겁니다. 그러나 네. 두 가지 다 아우러서 그렇습니다. 하게 될 걸로 보시는 그러나 거죠? 예. 사건 조작 의혹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서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겠지만, 네. 수사 외압 의혹, 항고 포기를 외압을 가했다는 그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주의권을 강압성을 갖는 주의권을 발동했어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네. 의견 제시를 가지고서 이게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시각 자체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아마 저는 그 부분은 뭐 국민의힘이 실패하는 그런 국정조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나올 게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자, 요 부분 다음 비슷한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검찰은 이제 1년 안에 없어질 조직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시간표대로 하면 1년 안에 없어질 조직이고, 근데 이렇게 어차피 뭐 죽어가는 조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지 몰라도 없어질 조직에 대해서 와, 왜 이렇게 강경 대응하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이제 또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소멸할 조직이라고 해도 사법 조직인데 이게 권력의 힘으로 와 이렇게 너무 막 뭐라 그럴까 세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어떤 전체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과연 맞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번 항소 포기 사태가 검찰 개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검사들의 저런 집단 행동, 네. 이 부분은 저는 신중치도 못했고 매우 조직 이기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항소를 포기한 배경을 알아보고 그것을 잘못 기소한 이런 판단을 받은 그 검사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자성하는 분위기를 먼저 보였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은 다 다짜고짜 내부 식구들이라고 감싸주고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런 행동들이 민주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민주정부를 선택했던 그 국민의 뜻, 주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국민들의 선택은 중요치 않다는 이런 마인드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처신이 드러났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인식을 더 심어줬기 때문에 네. 결국은 검찰은 스스로 손해되는 행동을 했다, 잘못 자극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박규택 의원님은 최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걱정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인사 불이익이라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예. 그게 검사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예. 법무부 어느 간부에 관한 얘기인데, 직원들이 제보하는 바에 의하면 네. 윤석열 내란이 일어났을 때 항상 윤석열을 걱정하는 이런 언행을 하고, 또 윤석열에게 좋은 뭔가 진행 상황이 펼쳐지면은 그걸 좋아서 그것을 또 드러내는 언행들을 부하들 앞에서 했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무사하게 자리를, 주요 보직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법무부 그 직원들 내에서 좀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제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사례인 것 같고,
경찰과 군의 어떤 그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 진상이 안 드러나서 오히려 승진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또 경찰도 주요 보직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진상을 정말 제대로 가려서 문제가 있었던 인물은 아마 뭐 공직자 중에 0.001%도 안 되겠지만 네. 그 문제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사상의 불이익이든 뭐 징계법상의 불이익이든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건 당위론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계엄에 어떻게 뭐 가담했다거나 협조적이었다거나 이런 공무원을 가려내는 TF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를 각 49개 기관마다 이렇게 차려가지고 데스크 차리듯이 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보가 개별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들 조사해서 좀 뭐 정부 차원에서 판단해가지고 하는 게 공직사회에 어떤 뭐라 그럴까 뭐 미치는 영향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맞는지 야당에서는 이거 공포 정치 아니냐 핸드폰 내놓으라고 이거는 거의 숙청이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런 공직사회의 위축 부분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민주당 정부의 특성을 아는 분들 같으면은 그런 걱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내란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 0.01%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조사 방식도 아무나 상대로 핸드폰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합리적인 그 제보 그다음에 소명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사람 상대로 그것을 입증하도록 촉구하는 방식으로 또 행정기관 내에서의 감찰은 항상 원래 영장 없이 본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 특수 권력관계, 특별 권력관계로 그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모든 감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거고 오히려 그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 같고 다수의 공무원들은 피해를 볼 일도 없고 인권 침해를 당할 일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진상이 잘 드러나서 좀 그런 공직자는 좀 배제되기를 희망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서울 경찰의 어느 경찰서 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나서서 공범이 되겠다고 나서서 그 활동했던 것들이 드러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숨겨져 가지고 중요한 그 경찰서장 자리에 좀 남아 있는데. 이런 일은 없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나는 차라리 내란범과 공범이 되겠습니다라면서 국회 출입을 막았던 총경 그건 그대로 용납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진상조사는 너무도 당연하다. 그리고 숨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공개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공신력을 얻기에도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암암리에 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하는 게 더 떳떳하고 투명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자, 재판중지법 일단 대통령실이 원해서 그야말로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 뒤에 살짝 들어보면 나중에 법원이 재판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다시 꺼내들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요게 하나 있고 배임죄 폐지 이것도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전면 폐지하게 되면 또 1호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뭐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재판중지법은 저는 통과를 시켜야 한다. 국정감사 때 국힘의원들이 그것만 가지고 계속 논쟁을 삼고 이렇게 소모적인 어떤 그 국론 분열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지금 회부돼 있는 법안이니까 빨리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반대하다 보니까 이걸 성공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멈추기로 했으니까 멈추되 계속 국힘에서 이것을 가지고 또 논쟁 대상으로 삼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단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통과를 시켜야 한다라는 게 제 이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리고 배임죄 문제는 국힘 의원들이 기업인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걸 폐지를 하거나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상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을 냈었던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뭐 갑자기 기업인들의 요구라고 본인들도 받아주려고 요구를 했었고 또 그런 요구가 사회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갑자기 돌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옳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임죄라는 것은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선진국에는 없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만 있는데
이게 뭐 장점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검찰이 이걸 뭔가 그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이거 삼는다고 본다면 뭐 그것은 뭐 적극적으로 그 폐지 방안이 검토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사위원인데 여야 국회 충돌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법사위를 떠올립니다. 예. 민주당은 야당이 껌껌이 발목 잡게 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야당 완전 무시하고 일방 독주한다. 이게 이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 해법은 없을까요? 예. 뭐 여당 차원에서 더 노력은 하긴 해야겠습니다만은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국힘의원님들 하루 내내 떠듭니다. 하루 내내 의사진행을 방해를 하고 윤석열이 왜 내란범이냐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면서 국민이 다 아는 내란범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러는데 그리고 뭐 저 국정 그동안에 투입 잡을 것이 없어서 맨날 뭐 김현지 뭐 비서관 문제를 가지고 정쟁 삼다가 이제는 법무부 그 항소 포기 거기에 의견 전달한 걸 가지고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그 외압 주장 이걸 가지고서 계속 또 정쟁을 삼고 이런 식으로 하루 내내 의사진행을 방해하다 보니까 법사의 분위기가 그렇게 경색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이 800조 원 규모 국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를 하기로 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로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이게 대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느라 해외 생산 기지 강화에 기업들이 집중해 왔는데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국내 투자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미국 투자 확대가 국내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반영이 된 건데요. 기업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미래 전략 산업의 전진 기지로 다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보입니다. AI, 로봇, 반도체 등 차세대 산업은 국가 단위 기술 생태계가 좀 중요한데 이를 국내 중심으로 구축하려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투자 결정은 단순한 설비 증설이 아니라요. 국가 기술 기반과 생산 기반을 재정비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투자 계획을 보면 단순 제조 확장이 아니라 AI, 반도체, 로봇 같은 이런 미래 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업적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기업별로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은 평택 5공장 착공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을 본격 확장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전남 AI 데이터 센터는 국가 AI 인프라 구축과 연결되는 핵심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또 울산의 전고체 배터리 생산 거점을 검토 중인데 이곳에서 바로 꿈의 배터리 상용화 경쟁을 국내에서 추진하겠다라는 시그널로 읽히고 있고요.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존 계획보다 더 큰 규모의 반도체 투자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현대차는 로봇 공장을 중심에 두고 AI, 로봇, 그린 에너지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자동차 회사에서 미래 제조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구도가 좀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요. LG는 특히 100조 원 투자 중에서 60%를 소재, 부품, 장비 기술에 투입을 하는데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를 뒷받침하는 소부장 생태계를 우리나라에서 직접 강화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규모 이제 투자가 현실화되려면 제도적 뒷받침도 아마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네, 우선 R&D 생태계 강화가 좀 필요한데요. 설비 투자만으로는 기술 경쟁력을 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산학연 협력 구조가 좀 필수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규모 고용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삼성은 6만 명, 현대차는 내년 채용을 1만 명으로 확대한다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인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생산 확대도 이어지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규제와 인프라인데요. 소부장, 반도체, AI 투자를 좀 뒷받침하려면 공장 인허가나 환경 규제, 전력 공급 등의 병목이 좀 제거돼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3년 사이 AI 사용 의심으로 철회된 국내 논문이 200건을 넘었다고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챗 GPT 확산 이후에 급증했다면서요. 네,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증가 속도인데요. 네. 2022년까지는 9건에 불과했는데 2023년 이후 195건이 추가됐습니다. 전체 철회 논문 중 14.3%가 최근 AI 관련 철회 건이었는데요. 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논문도 포함이 돼서 문제의 범위가 사실 좀 단순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철회 논문의 80% 이상이 이공계에서 발생했지만 인문사회 분야도 40건에 달했거든요. 특히 204건 중 165건은 논문공장, 그러니까 이 논문공장이 대필업체가 AI를 이용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여기서 작성했다라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AI 표절 문제를 좀 넘어서 논문 생산 비즈니스화가 좀 심각한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고요. 네. 사실 챗 GPT 등장 이전에도 이런 논문 공장 같은 거는 존재했지만 생성형 AI가 좀 작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문제는 말씀하신 논문 공장 시장이 AI 기술과 결합하면서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이 논문 공장 시장이 AI 대필 시스템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석사 논문은 1,200만 원, 박사 논문은 3,000만 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는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데요. 컨설팅 업체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논문 납품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게 이주 완성, 주제 선별, 맞춤 장성, 결제 유도까지 일사불란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AI가요. 학술 연구 과정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정작 허용 기준, 윤리 규정 이게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연구자들은 AI를 쓰지 않는 것이 더 비현실적인 환경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네. 번역, 문헌 탐색, 통계 정리, 서치 정리 같은 필수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가이드라인은 출처 확인, 오류 점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AI를 어느 정도 썼는지, 논문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가 불확실하다라는 그러니까 인용은 또 어떻게 했는지. 맞습니다. 그죠? 그런 네. 불편함이 나오고 있고요. 더 심각한 건 이게 AI가 작성한 문장을 사람이 검증하지 못하는 구조가 이미 등장했다라는 점인데요. AI는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자로 등재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AI가 작성한 문장을 논문에 넣고 연구자가 저자가 되는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단순 금지보다 투명성과 좀 책임 규정이 핵심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그리고 검체 위숙탁 강화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의료 악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갈등의 핵심이 뭡니까? 네, 이번 갈등은 의료 구조 전반에 대한 권한과 사실 책임을 좀 둘러싼 충돌인 건데요. 네. 이게 의료계는 이를 환자 안전과 진료의 질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은 약국 조제 권한 확대로 이어지고요. 네.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은 면허 체계 붕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체 위수탁 강화는 지역 중소병원의 진료 역량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반면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진료 독점, 권한 독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약사 단체는 성분명 처방이 리베이트 구조를 차단할 수 있다라는 구조로 보고 있고요. 네. 한의사 단체는 사실 중복 진료나 진단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체 위탁은 리베이트, 재하청 구조가 실제 발생한 영역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 안전 그리고 기득권 보호라는 이 프레임과 독점 구조, 의료의 질이라는 프레임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 단체들은 정책 폭주라고 규정
규정하고 있고요. 정부는 이제는 손대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는 환자 안정과 치료 질 저하 우려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기득권 유지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성분명 처방부터 보면 의사들은 약효의 미세 차이, 제조 과정 등을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특히 복약의 수능도와 약물 사고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단체는 현 구조가 약 회사 그리고 의사 관계로 이어지는 리베이트 문제를 온전시킨다. 그러니까 지속시킨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네. 한의사 엑스레이 문제는 면허권 논쟁이 좀 핵심입니다. 의사단체는 교육과 진단 역량이 전혀 다르다고 경고하고 있는 반면 네. 한의사협회는 환자가 병의원을 오가는 이중 진료를 줄인다면서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선 의료계가 반대만 하지 대안은 내놓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지금 실제로 의료계는 정책 폐기나 유예 요구는 많지만 대안 설계의 구체성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환자 안전 확보는 정당성은 있긴 한데 구체적인 시스템 제안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정부 역시 일단 정책부터 좀 밀어붙이겠다라는 방식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건데요.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신뢰가 지금 붕괴된 상태에서 이게 합리적인 조정이 좀 작동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이 좀 의료계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구조적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단순 충돌 구조로는 뭐 약가 체계, 진료 체계, 면허 체계, 지역 의료 등 거대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없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일본 경찰이 남긴 검거 문서를 발굴했다고 합니다. 이를 가지고 제1한국인 독립운동가 확인 작업에 지금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검거 문서를 발굴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자료인데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된 검거 색인부와 검거인 명부입니다. 네. 이게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경찰이 체포한 제1한국인의 이름, 직업, 본적, 검거 석방 날짜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단순 범죄자가 아니라 학생운동, 노동운동, 반제국주의 운동 등 항일운동 활동에 참여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은 1911년부터 경시청 특별고등과를 통해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운동을 모두 탄압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네. 이 사상운동이 결국 국가 전복 혐의로 분류된 겁니다. 이번 자료가 총 601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훈부는 이 문서를 통해 항일운동 참여가 확인된 한국인 261명을 선별했습니다. 일제 감시 체계의 현장 기록이기 때문에 독립운동 공적 입증에 매우 높은 증거력이 있고요. 사료 형태의 의미를 따지면 식민지 조선인이 일본 땅에서도 독립운동을 계속했고 일본 경찰이 이를 조직적으로 추적 탄압했다라는 물적 증거라는 평가입니다. 네, 윤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이번 자료는 무엇보다 해외 독립유공자 발굴에 큰 의미 있는 걸로 보이고 일종의 전환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환율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연평균 환율이 역대 최고 수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환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너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게 떨어질 기미를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정부가 구두 경고를 했고요. 환율 당국이 구두 경고에 실제 이제 시장에서는 실력 행사에 나섰다. 그래서 스무스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미세 조정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환율이 오늘도 1,458원에 3시 반 종가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1,450원대가 뉴 노멀이 돼버렸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요.
환율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의 물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제는 환율이 계속 높다. 그럼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거고 네. 수입 물가 높아지면은 일단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실 물건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피부로 못 느끼는데 네. 점점 시간 갈수록 그 데미지, 그러니까 손상을 계속 입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계속 이렇게 고환율 상태로 유지되는 거는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요. 1,450원대의 환율이 이제 노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네. 실제 1998년도 외환위기 당시에 연평균 환율 평균이 1,494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 1,415원 정도가 연평균 환율이 될 수 있다. 그때보다 더 높은 거죠. 환율 자체로 본다 그러면 굉장한 그 고환율 상태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순매도세가 나오는 것도 하나의 또 영향이겠고요. 계속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의 막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다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원화 약세,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엔화 동조 현상 때문에 엔화가 가치 낮아지면서 원화도 낮아진다. 그다음에 이제는 국민연금이 사실 달러를 구했을 때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하다 보니까 또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부터 시작해서 네네. 정말 복합적인 요인이 다 적용이 되면서 환율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금 좀 시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다른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서도 우리 원화가 최약체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네. 그 배경 뭐 물론 뭐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라든지 말씀해 네. 주셨지만 그걸 조금 정리를 해 주세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지금 이유를 그러니까 원인을 뽑는다 그러면 첫 네. 번째가 네네. 해외 투자에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실제 우리가 경상수직 누적 흑자가 827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네. 그와 거의 비슷하게 해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쇄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많이 열심히 벌어도 사실 우리가 또 해외로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네. 달러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자체가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요. 이달 들어와서 14일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외 주식 순매수가요. 36억 달러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일평균 2억 6천만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3,79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외국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 대부분이 미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장에 이제는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매일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고 지금 반대로 보면 코인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네. 거의 그 최고점 대비 한 20% 넘게 빠졌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관심에서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 돈이 다 이제는 주식 시장으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빠졌군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분위기가 안 좋으세요. 근데 그 돈을 빼서 어디에 투자했느냐? 예, 이제는 주식 시장에 투자했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 중심에는 MZ 세대들이 있습니다. 예,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은 힘들 것 같고 이게 뭐 역시 주식이다. 코인은 지금 너무 안 좋아졌고 그래서 지금 주식 쪽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 증권사에서도 조사가 됐는데 네. 증권 계좌를 봤더니 거의 반 이상이 젊은 세대들이 새로 계좌 뚫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더라. 이게 또 조사도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젊은 분들이 이런 자산 시장에 좀 뛰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스피는 기본적으로 상승세입니다. 최근에 조정을 좀 받기도 했는데 여기에도 환율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G수는 올라요. 그런 뜻은 뭐냐?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국내에서 돈을 조달해서 지금 국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세를 이제 던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좀 저는 너무 과열되지 않았나. 물론 이게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과열이냐. 더 오를 수 있다. 왜? 내가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라고 보고 있는데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아직도 낮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거는 물론 우리 주식이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것은 분명히 맞거든요. PBR도 낮고 퍼도 낮고 그래서 저평가 받고 있는 건 맞긴 맞는데 문제는 일단은 그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그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빠져버리면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끊기 어렵다는 얘기가 이 한번 도파민에 한번 빠져버리면은 이게 사실 중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공부 안 하고 이 지금 장에 이제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본인 실력으로 또 착각을 하셔갖고요. 이게 문제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게 순서예요 항상. 그래서 주식 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그러니까 투자라는 공부를 안 하시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진짜 힘들어진다라는 걸 좀 계속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주가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원화 약세 상황 우리가 뭐 정부 구두 개입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봐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이제 미국 측에 한미 통화 스와프 요구했지만 그거는 이제 관철되지 못했고 다만 이번 한미 협상 결과물 조인트 팩트 시트 보니까 외환 시장 안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 의미는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약간 불안해했던 것이 연간 200억 달러를 계속적으로 이제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또 시장에서는 아직도 이거를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시장에서 소화가 됐다 그러면 환율이 또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부분이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환율이 오른 이유 중 또 하나가 그러니까 내고 물량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내고 물량이 뭐냐면 외환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 수출 기업들 많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달러를 이제 팔고 원화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왜 월급도 줘야 되고 기업들 그때 투자도 해야 되고 국내 투자해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내고 물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내고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기업들이 이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안 팔고 있는 거죠. 달러 벌어들인 거를. 그러니까 시장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더 오르는 건데 그러한 요인 중 하나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200억 달러를 연간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물론 뭐 안전장치를 마련한 건 분명히 맞거든요. 일단 200억 달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어디에 투자하겠다라는 게 이제는 시트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안전장치라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200억 달러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요구를 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팩트스트에 들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안전장치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 많이 안 남았지만 짧게 증시 얘기해 봅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땠어요? 오늘 증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1.94%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요 8.21%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3.5% 올랐는데요. 근데 코스피 전체로 보면 1.94% 올랐습니다. 그러면 사실 가는 종목만 지금 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반도체 안 들고 있으면 사실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환율도 오르고 있지만 코스피도 또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외국인들로 팔고 국내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권혁중 평론가님께서 도파민 말씀하셨는데 청년층 사이에서 비투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마지막 보루 청약 통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깨는 분들이 있고 깨졌죠. 자, 어떤 이런 것 관련해서 약간 뭐 과열이라면 과열 관련해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일단 만약에 내가 이제 주식 투자가 지금 붐이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일단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ISA 계좌 정도는 이제 들고 사실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절세 혜택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사실 이제 절세가 되거든요. 비과세예요. 그다음에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보니까 이왕 투자한다. 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ISA 계좌를 통해서 이제는 투자하시는 것이 나중에 이제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한 20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수익이 9.9%의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를 좀 활용하는 것과 또 하나
IS 계좌가 좀 좋은 이유가요. 많은 네.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장 가입자는 어차피 월급 근로소득 갖고 가니까 근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과 재산을 다 따지거든요. 네. 그럼 나의 이제는 총 소득이 사실상 이게 분리가세가 되잖아요. 내가 수익에 대해서 그럼 나의 총 소득에서 빠져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게 사실상 이 건강보험료 책정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또 비과세도 되고요.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영업자고 내가 금융 투자를 지금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근데 IS 계좌로 투자 안 하고 있어. 그럼 IS 계좌를 뚫어 놓으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증권사나 은행 가셔서 그냥 IS 계좌 하나 만든다 그러시면 되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이제는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펀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만능 통장이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절세 효과 누리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ETF 이거는 이제 많이 좀 알게 되셨을 거고 RP, ELS 어떤 건지 짧게 좀 개념 설명해 주시고 네. 플러스 네. 좀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할 만한 상품 뭐 있는지까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RP 같은 경우는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요. 네. 이거는 뭐 증권사 통해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그냥 뭐 은행의 이자보다는 조금 더 내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네. 투자하는 건데 이건 원금 보장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품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겠고 ELS는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과거에 아마 이슈가 한번 크게 된 적 있었어요. 홍콩 ELS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수가 어느 정도가 유지만 되면 확정된 이자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지수보다 빠지게 되면은 한 번도 못 돌려봤거든요. 이것도 원금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리스크가 있군요. 리스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 보시는데 이런 것들도 상품이 이제는 나와 있어서 이제는 주의하시길 좀 바라겠고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 일단 IRP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보통 이제 연금 계좌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거 퇴직자만 받는 거 아니냐, 퇴직자만 가입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네. 있으면 또 가입이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IRP 계좌를 통해서 연금식으로 이제 저축도 할 수 있고 네. 또 그 계좌 안에서 또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IRP도 이제 900만 원까지 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 예,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태연의 커튼콜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